네, 한류어 언어 3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네, 7쪽이죠. 네, 7쪽. 한국어 보급기간 중 세종학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보급기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학당은 사실 지금 그 PPT 자료에서 빨간색 표시를 해놨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료를 보면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그러니까 이 2007년이라는 연도가 그 한류 극성기와 맞물려 있어요. 이 이제 2차 한류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어 수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수요가 좀 많아야 이게 뭐 팔리겠는데 해야 그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한국어 교육원이라고 해서 한 31개 정도의 분소가 있었어요. 분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체계화 시킨 거죠. 구체적으로 그 안에 강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제 비전문가에 해당했던 한국어 교사들을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로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게끔 만든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이제 이미 그러한 체계적인 그런 아무래도 일어나 이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한국어 교육원을 좀 더 확대하고 체계화하고 이제 체계화해서 이제 뭐랄까요? 확장 재편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0년 현재 그러니까 가장 그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면 전 세계 76개국에서 213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륙별로는 역시 아시아가 24개국 114개소 가장 많고요. 다음은 유럽 26개국 53개소, 아메리카는 14개국 32개소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 요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국가를 떠나서 이제 114개소로 가장 많고 뭐 한류의 원래 그 본류가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고 동남아로 이제 그 전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공장들을 짓기 시작한 삼성이나 LG, 뭐 현대와 같은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 혹은 간혹은 노동자로 이제 그 한국에 입국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인구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밑에 까만 글씨로 보면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세종학당의 국가수와 이제 그 세종학당의 개소를 소개를 해놨는데 2012년만 해도 43개국 90개소밖에 안 됐지만 매년 늘어나서 2019년 60개국 180개소였던 것이 2020년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2017년도 이후 3차 한류, 그러니까 3차 한류라고 아직 이름을 명명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이후로 이제 특히 좀 규모가 더 확대되고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가 한류 확산으로 언어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격상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글학교예요. 이미 그 지난 차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다시피 이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간기구, 교육기구라고 할 수가 있었죠. 민간교육기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세종학당 같은 이제 전문기관이, 국가 운영의 공기관이 나오고, 또 대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났지만 한글 학교는 좀 축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고 아까 1차시 수업에서도 말했다시피 한글 학교의 교사들이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원래 목적이
뭐 아주 뭐 전문적인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2세, 3세가 이민자의 2세, 3세가 모국의 뿌리를 잇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근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쪽 그 자료를 보면 재외 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재외 공간에 등록한 비정규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뭐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여기서 이제 동포들이 모여서 이제 왜 그 우리 그 재외 동포들이 나가서 특히 교회 중심으로 많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런 것과 그 교회 안에 한글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글 학교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외국인과 결혼한 이제 그 자녀들의 아이들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제 규모가 확대되고 이렇게 됐죠. 한글 학교의 교육생은 주로 재외동포 2, 3세나 지사, 상사, 주재원 네, 이렇게 일부 외국인 포함이었는데 이 빨간 글씨 된 부분을 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119개국에서 1591개소의 한글 학교가 등록되어 있고 이곳에 등록된 교사는 15,000여 명, 학생은 10만여 명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2009년에 110개국, 2111개교의 한글 학교에 교사는 14,000명, 학생은 12만 명이었던 걸 보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지역별로는 북미에 이제 사실 캐나다랑 미국이에요. 한글 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아시아,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유럽 순으로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한글 학교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세종학당과 한글학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뭔가 같은 기능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한글학교가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제 비정규 교육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학당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내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글학교는 우리 교포들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런데 한국어를 채택한 해외 초중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뒤에서 볼 대학교들 같이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언어가 단순한 민족어의 차원을 벗어나서 뭔가 국제적인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배웠을 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뭔가 필요하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든 뭐 어떤 이유에서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그만큼 가치를 갖게 되다. 이것은 문화와 경제의 힘에 근거를 하는 거죠. 네, 해외에 그래서 자료를 보면 네.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반의 최근 8년간 추이를 보면 2012년 827개교 25개국에서 2020년 8년 사이에 1666개교 우리 그 1차시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왜 BTS와 함께 배우는 뭐 한국어 외국의 외대에서 한국 외대에서 만들어낸 거 그때 봤죠. 거기서도 1666개교 그 다음에 39개국 그러니까 국가만 해도 한 14개국 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지금 뭐 2배가 는 거예요. 학교는 2배가 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97.6% 네, 그 증가를 하게 되었고 학생 수도 네, 2배로 14만 명 이렇게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지금 뭐 거의 최근에 특히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수능과 같은 그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한국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한국어반 개설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그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그래서 제일교포와 재미교포가 또 많기 때문이고요. 교포와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 같은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태국은 이미 태국에 있는 한국어과 교수들은 태국 사람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우리 서울여대에도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선생님이 한 2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인 아니면 이제 일본인이 많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뭐 몽고 학생들이나 베트남 학생들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들어오면 한국어 급수가 이제 뒤에 가면 토픽이라고 해서 한국어 이제 그 자격 시험이 있는데 1급이 제일 낮은 거고 6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럼 거의 2급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수준이, 그것도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오거나 학부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대학원에 오는 이제 그 서울여대 선배들만 해도 보통 한국어 급수가 5급이에요. 6급은 상당히 수준이 좀 높거든요. 5급은 뭐냐면 학문 목적의 대학원 그 수업이 가능하니까 와요. 사실 4급이 안 되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 어디서 배워왔느냐?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 학생은 베트남 선생님한테 배웠고, 중국인 학생은 중국인 선생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다 원어민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죠.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어를 배운 1세대들이 가서 이미 대학 강단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아서 처음에 한국어에 발을 들이는 첫 단계는 해당 국가의 한국어 구사자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라는 베트남인 선생님이. 이런 방식이 되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음이요. 네, 오나가나 외국어 공부에서는 참 발음이 아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음은 한번 고착이 되면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 중국인 학생이 우리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 친구는 6급이에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자꾸만 신발 그러는 거예요. 신발을 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어의 평음, 경음, 유기음은 외국인들이 뭐 중국어 화자든 뭐 영어 화자든 일본어 화자든 잘 변별을 못해요. 우리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잘 변별하지 못하는 반면 그들은 평음, 경음, 유기음을 잘 변별하지 못하다 보니 사실 신발과 신발을, 또 그다음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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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잘못 배워온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 신발이 맞아. 그러면서 이때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평음이 유성음화된 소리로 해야 되지 경음으로 발음을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 친구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 선생님이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을 리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벌컥 화를 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 한국어 원어민 하자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그 한국어 실력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다 보니 자존심이 좀 건드려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논문도 잘 쓰고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내고 귀국을 한 친구죠. 네, 뭐 딴 얘기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른 차원에 올라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만났던 그 20여 년의 세월만 하더라도 이미 한국어 교육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이 굉장히 많고요. 태국에는 뭐 예를 들면 태국과 그 온라인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아주 자유로운 한국어 구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 지금 2020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정규 등록자를 말을 하는 거죠. 정규 등록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 다양한 비정규 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또 좀 차원이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해외 한국학 강좌. 네, 그래서 해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강좌 또는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한국학 강좌 역시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 해서 역시 가장 많은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이고요.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도대체 한국어 교육은 어떤 상황에 이르러 있느냐. 지금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만 하더라도 대학원에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 부임을 했었던 20여 년 전에, 23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국어학 전공으로 뽑았어요. 국어학 전공이라니까, 국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 화자인,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 사람들이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로 대학원을 뽑았는데, 요즘은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뽑고 있습니다. 학부에 한국어 교육학과가 있는 데는 외대랑 서울에는 저쪽에 서울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경희대의 수원 캠퍼스, 네, 학부에 이제
제대로 개설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은 한국어 교육이 대학원에는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런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연세어학당이라든지 뭐 서울대 언어교육원이라든지 또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여대 언어교육원, 뭐 경희대 외국어대 각 대학마다 언어교육원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를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하며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죠. 한국어 교육의 초기는 어떠했냐 하면 1950년대 내가 선생님이 지난 차시에서 말했지만 연세어학당에서 그야말로 이제 학문 목적으로 정말 블루오션으로서 중국어, 일본어 너무 몰리니까 한국어 한번 배워볼까 하는 그런 대학원 진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외교관의 부인인데 집에서 너무 그러고 있기는 뭐하니 여기 온 김에 한국어 좀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워보겠다는 사람 정도 그 다음에 선교사들 평화봉사단들 미국의 평화봉사단 그런 사람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몇십 명 1957년에 이제 6.25 직후에 평화봉사단들이 많이 왔는데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죠. 뭐 언어를 좀 알아야 뭐 이제 그 봉사도 하면서 종교도 전도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목적이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0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과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과죠.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학과는 한국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학과에 한국 학생이 모국어가 한국어인 한국 학생이 진학한다면 한국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각각 각자의 마더랭귀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뭐 소스 랭귀지, 타겟 랭귀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는 타겟, 목표 언어, 타겟 랭귀지고 나의 모국어는 소스 랭귀지다. 뭐 이런 용어들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한국어 교육을 받고 나면 내가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각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개설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하여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문화 영역에 대한 시험 평가를 거쳐서 한국 합격한 사람에게 문체부 장관 명의로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건 국어기본법에서 이제 실시되는 국가공인의 자격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의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서 이런 시험을 외국인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까지 보고 간다 그러면 자국에 돌아가서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겠죠. 단순한 토픽 시험제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 보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교원 3급 이제 간혹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도 특화 출신들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를 요청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이제 코트라란다. 코이카라고 해서 해외 교류 재단이 있어요. 한국의 해외 교류 재단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근데 한국어 교사가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한국어를 교육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참 보내기가 거기가 굉장히 치안이 좋지 못하다 보니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10쪽에서 한국어 교육 능력 시험은 사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국인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국인이 이 정도 자격증까지 갖고 가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자국에 돌아가면 뭐 당장 교수로 채용될 수 있을 만큼. 근데 11쪽에 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토플을 본다든지 토익을 보는 것과 비슷한 거야. 이름도 토픽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토플을 보거나 토익을 볼 때 뭐 반드시 영어 교사가 되거나 뭐 영어 교수가 되거나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언어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시험을 토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험하고는 달라요. 앞에 시험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시험을 보면 한국인은 사실 근데 토픽을 볼 필요는 없죠. 우리는 토픽을 볼 필요는 없지. 이미 수능으로 다 검증받았으니까. 그러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뭐냐? 그건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다든지 국문과에도 졸업인증 자격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이지만 좀 다른 것이죠. 네. 자, 토픽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11쪽입니다. 11쪽. 모어로 하지 않는 제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근데 공인시험 2개가 있고 민간인증 시험이 10여 개나 있어요. 이런 시험들은 항상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시험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토픽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EPS 토픽은 뭐냐면 이제 근로자로, 그러니까 불법 입국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제 노동인력으로 입국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죠. 이분들도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 사실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제대로 된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런 어떤 권리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좀 알아야 된다 해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 상대적으로 일반 토픽보다는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수준은 좀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공인시험 2개고요.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험들이 사설 시험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외 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이제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이 친구를 유학생을 받을 때 몇 급을 받을 것이냐 지정을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이게 원래 언제부터 있었냐? 딱 보면 1997년부터 98년이에요. 이때가 1차 한류거든요. 이때가 1차 한류예요. 이제 드라마 한류, 초기 한류가 나오는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관장할 데도 없고 시험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그러니까 교수들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재단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고 불렸어요. 옛날 이름은, 지금은 연구재단. 거기에서 시험을 1회, 2회까지 보다가 그 다음에 99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여 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은 알죠? 수능시험 만들고 이런데요. 근데 뭐 너무 이런저런 일이 이제 방대해지니까 분리를 시켜서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거를 별도로 신설하여서 여기에서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별도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기관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네. 다음 1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의류문화사에서 나오는 2018년 해외 한국학 백서라고 해서 이제 요때가 애매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BTS가 불을 붙이고 있는 시기거든요. 불을 붙이는 시기면서 한류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때는 단순한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한국학이라는 것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죠.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미주의 뭐 동아시아 학과 뭐 이런 것들이 하면 뭐 일본학, 중국학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특정히 이제 초기에는 언어를 공부하지만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뭘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문화, 뭐 그다음에 교육, 경제, 정치, 그다음에 뭐 예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학으로 그 영역이 조금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뭐 연구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라죠 뭐 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학 강좌 같은 게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도 632개에서 두 배 가까이 되죠. 1348개로 증가를 하게 되고 뭐 사설기관까지 포함해서요. 상위 3개국은 뭐 당연히 뭐 중국, 뭐 미국, 일본이죠. 이거 당연히 뭐 엄청난 숫자로 일어나고 중국도 좋으니 싫으니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한중일 삼국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뭐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좋으니 싫으니 해도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자도 굉장히 30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북미에는 전임 교수를 둔 한국학 연구를 주도하는 그런 대학들이 나오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국학을 연구했는데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학문이 살아남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인문학의 위기니 문과의 위기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국어 우문론을 한다. 그럼 내 제자가 공부를 해서 어딘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어야 너무 재밌어. 나도 기왕 재밌는 거 공부하면서 교수도 되어 보아야지라는 취업을 하고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울 수 없게 되면 그 학문은 이제 고사되기에 이르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의 그 국어국문학과는 고사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런 어떤 그 한류와 관련해서 K 컨텐츠 문제에서 고사 위기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 교양성이냐 전문성이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학문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국어 의문론이나 국어의 역사나 중세국어 강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좌라면 지금 한류화 언어나 2학기 하는 방송 언어는 연계 전공이라고는 하지만 전공과 교양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과목들이죠. 근데 요즘 그 K 컨텐츠에 바라는 부분은 약간 한류와 언어 같은 이런 분위기를 컨텐츠들이 이제 컨텐츠로서 많이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학이 기로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전임 교수를 한국학 연구로 뽑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학과가 1995개, 네, 이렇게 엄청나졌어요. 1995개란다. 1995년에 20개에서 2017년에 271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결국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서는 한국학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이제 이때 뭐 이 책이 더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초창기에는 국립국어연구원 수준이었지만 이제 문체부라든지 또 이런 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학과 관련되는 그 공기관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문체부도 있고요. 아까 그 토픽도 EPC 토픽이었나요? 선생님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EPS 토픽 같은 경우는 또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 가정 이제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여가부가 관리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학문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오는 곳은 교육부가 또 그리고 언어 정책 문제는 또 국립국어원이 근데 뭐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이게 좀 장사가 좀 되기 시작하는 파이다 보니 이 파이를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통계에 제대로 된 접근이 조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한국학 쪽 전공자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럼 13쪽은 3차 시에 만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2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